그리고 사실 이거 글 이거 몇 편 쓰고서 저는 사실은 기운이 좀 빠져버렸습니다. 별거 아닌 글을 쓰고 저기 책을 몇 권이나 출판한 사람들은 정말로 웃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5편을 쓰고 저도 모르게 진이 조금 빠져버렸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솔직하게 적는다고 적었는데 그게 때로는 숨길 수 있는 건 적당히 숨겨야 하는데 숨기지를 못하고 다 드러내서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은 남자분들이 오해를 사실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전하경 선생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글이 그렇게 간결하고 노골적이지는 않습니다. 행간마다 이제 독자가 읽어내야 할 코드를 너무나 잘 숨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면에서 읽히기도 하고 그게 이제 오해라면 오해이기도 한데 그런 문제가 많아서 아마 문제 작가이기도 할 겁니다. 그중 이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작품이 맨 처음에 실렸던 태그 매치라 생각을 합니다. 편집을 기가 막히게 해놔가지고 그 앞에서 꽤 충격이 컸는데요. 충분히 공감이 가는 그리고 한 번쯤은 겪었을 법한 부부의 표상이나 아무나 쓸 수 있는 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마치 한 편의 무성 영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작품에서 주인공의 삶은 영화 위대한 침묵의 장면 같습니다. 같이 살지만 각자 혼자 살아가는 삶이지요. 그런데 영화의 그 침묵은 성스럽고 평온하지만 선생의 침묵은 답답하고 긴장이 돕니다. 선생은 소리를 죽이며 지내고 남편에게도 암묵적으로 침묵을 원합니다. 그러나 소리를 죽이면 죽일수록 또 살아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로 작가는 남편의 움직임을 감지하는데요. 온 신경, 이건 무신경이 아니라 온 신경의 촉수가 남편을 향해 있습니다. 이게 깊은 관심의 다른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몇몇 독자에게 이 작품이 어땠냐는 소감을 물어보았는데 마음이 갑갑하다는 이도 있었고 또 한마디로 남편을 소외시킨 것 아니야 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생이 단지 우리 이렇게 산다고 만천하에 구하고 싶어서 이유를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선생은 소리에 천착을 합니다. 소리를 살리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라 하고 또 소리를 죽이러 가는 것이 내가 살기 위해 가는 곳이라고도 합니다. 참 아이러니지요. 말이 좀 길었습니다만 저는 작가가 침묵이라는 이름을 빌려 가시밭길을 수행하듯 걷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에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선생이 소리를 죽이는 건 이미 낼 소리를 다 내고 난 뒤의 선택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소리의 반향이 두려워서 차마 소리를 못 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애매한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선생에게 소리란 무엇이고 소리 없음 즉 침묵이란 무엇인지요? 사실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삶을 구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남편을 소외시키고 싶어서도 아니고 글을 읽는 분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남편을 무시하는 여자로 비춰질 것 같아서 굉장히 염려스러웠습니다. 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나이 또래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미투라고 하며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편집장님은 역시 예리했습니다. 소리를 죽이는 건 이미 낼 소리를 다 내고 난 다음의 마지막 선택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소리의 반향이 두려워 차마 소리를 못 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말씀 때문에 저는 이 답변서를 적으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무슨 출판 기념회를 하는 것도 아닌데 기껏 글 5편 쓰고 여기 와서 청성을 뜰 것 같아서 사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안 오려고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시겠지만 박지원이 열아일기에서 요동불판을 다녀온 후의 느낌을 얘기할 때 통곡하기 적당한 장소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은
일본 중앙대학교를 다니시다가 일본 합도경 징집을 피해서 만주로 도망을 가셨습니다. 아버지 글을 보면은 만주 벌판에서 대성 통곡을 했는데 그곳에는 산이라는 게 아예 없기 때문에 메아리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통곡은 소리입니다. 근데 통곡하는 사람은 소리를 뱉어내는 일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일은 죽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살기 위해서 소리를 뱉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리가 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침묵은 그게 일순간이든 얼마이든지 간에 그 침묵하는 순간만큼은 내가 아니고 싶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본문 중에 나오는 일부인데 어떤 분이 이 부분이 참 좋다고 수필서는 유명하신 분이 빨간 줄로 그었다는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를 죽이려고 애를 쓴 것은 어쩜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싶어서인지도 모른다. 마지막 질문이 되는데요. 네, 저는 이제 작품은 그 작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수필 작품을 읽다 보면 그 작가의 어떤 진면목을 이제 내재할 수 없는 장르인데요. 그 김단 선생님의 어떤 아까 얘기했던 문단의 특징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특히 이제 그 아버지 얘기나 그런 얘기 하실 때 그 많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정말 간략하게 앞에서 딴 얘기하다 툭 던지듯이 얘기했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예를 들면 셀럽민트 한 통에서는 사쿠라가 분분히 날리던 날 아버지는 일본에서 영영 돌아온 곳으로 가셨다 이렇게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에서 제가 한참 걸 생각했거든요. 그 외제 여행 가서 돌아가신 아버지, 가족이 당황한 그 장례 절차 이런 것들을 그 많은 얘기를 보통 막 연재를 해도 부족한 분량을 그렇게 툭 던져서 얘기를 하면서 작품 마무리를 또 지은 것에서 김다솜 이 작품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또 마지막 작품의 안방군수에서도 그 동고동락했던 그 구름이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서 막 선생님이 구름이 얘기하는데 선생님 모습도 막 비쳤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 장면 문단에서 안방군수가 어제 저 세상으로 갔다. 잘 가, 안녕.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행간의 생략이 아니라 저는 김단 작가의 문체의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분석한 결과인지 아니면 선생님은 또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특집에서 진을 다 빼시고 하지만 이왕 수필에 들어오셨으니 앞으로 이제 그 몸살을 앓고 나서 계속 작품을 쓰실 거라 믿고, 이후에 선생님 작품의 어떤 구상이나 아니면 저희 이렇게 독자들의 반응을 참고하셨을 때 향후의 계획이나 제가 말씀했던 문체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답변 부탁드립니다. 무심이라는 말 속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심은 글자 그대로 얘기하면 마음이 없을 무자의 무심이지만, 저는 그것을 그냥 무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무한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심은 한이 없는 그 무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말은 하지 않지만 무심하지만 그 말 속에는 너무나 많은 말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없다는 것이 아니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무심은 아무것도 없이 텅 빈 것 같은데도 텅 비지 않고 너무나 충실히 꽉 차 있는 말이 저는 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심이라는 말이 무심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왕십리 거기 시민대학을 나가서 김종환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종환 선생님이 그때 제가 평생 처음 쓴 글을 들고 낭독을 하라고 했어요. 들들들 떨면서 거기서 글을 낭독을 했더니 김종환 선생님이 돋보기를 밑으로 내시고 이렇게 돋보기 너머로 쳐다보시더니 그냥 딱 한마디로 이제까지 글 안 쓰고 뭐 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고 글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에세이스트 사무실을 갔더니 아무 생각 없이 갔었는데 거기서 정경 선생님을 만났고 거기 아버지 글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김동환 선생님이 정경 선생님이 살아있었다면 진덕의 김병규 수필문학상을 만들었을 거라는 그 말씀에 제가 힘을 얻고 저기 평론하시는 박양근 선생님이 부산 부경대 교수 박양근 선생님하고 저하고 힘을 합쳐서 아버지의 호가 금을현자의 현석입니다. 현석 김병규 수필문학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4회째입니다. 근데 그거를 만들고 1회 수상자는 최원현 선생님이었고 2회는 신재기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지난번 서울시청 행사할 때 최원현 선생님이 수상자로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아버지 시상식 때 가서 상패를 드리고 이제 그냥 간단하게 얘기만 간단하게 하는데 그분이 저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인사를 하니까 모르는 분이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다고 얘기를 하니까 김병규 선생님 딸이 글을 썼냐고 그러면서 이 일로 온 게 너무너무 반갑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박양근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신 게 뭐냐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백설부 지은 김진석 수필가가 계시잖아요. 아주 오래되신 분. 그분의 철학 수필의 대를 이으실 분이 아버지인데 그 대를 잇지 못하고 아버지가 갑자기 가신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수필 문학상을 만들려고 생각했고 유족이 있다 하고 연락도 되지 않아 보는데 제가 난데없이 나타나가지고 둘이서 의견이 일치가 돼서 아버지 수필상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아쉬운 게 뭐냐 아버지 제가 글을 쓰기 전에는 몰랐는데 글을 쓰고부터 이제 조정은 선생님도 그렇고 저보고 아버지 글을 한번 필사를 해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근성근성으로 읽던 아버지 책을 모아서 그 중에서 제가 마음에 드는 것만 몇 개 한 60편 정도를 제가 필사를 했습니다. 필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진짜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었구나. 계속 숨기만 하는 분이 정말로 숨겨서는 안 되는 글. 자칫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글을 쓰다가 방향을 잃고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를 때 사실 꼭 자기한테 와닿는 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물론 아버지 딸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한테 와닿죠. 근데 글을 보니까 아주 오래된 글인데도 하나도 오래된 묵은 냄새, 오리타분한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쓰신 것과 별반 다름이 없이 지금 저희가 글 쓰는 사람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를 자랑하려고 제가 지금 아버지 계시지도 않은 아버지를 자랑할 필요도 없고요. 근데 글 쓰는 몇몇 분들이 참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왜 아버지 글을 이렇게 그냥 묵혀두냐고. 그래서 제가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아버지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은 선생님도 처음에 저보고 하시는 얘기가 글쓰러운 사람이 본인 얘기는 본인 글은 안 쓰고 아버지를 알리는데 더 중점을 주는 것 같다고. 근데 정말로 아버지는 자기 전공보다 가족보다 수필을 더 사랑하신 분이라서 그게 너무 아쉽고 묻어두기엔 아까운 글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아무리 100번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요. 진짜 아버지 글을 읽어보시면은 이 사람이 진짜 수필을 사랑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누구든지 그렇죠. 사람들은 자신이 감당할 만한 어깨에 짐을 지고 살면서 이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진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아서 제가 입을 다물기로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모로 눕지도 않을 거고요. 당당하게 씩씩하게 앞으로 가려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태그매치는 본래의 제목을 저는 외면이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외면. 근데 그 외면이라는 제목도 굉장히 남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목이기도 하지만 너무 남편을 무시하고 이런 걸로 비춰질 것 같아서 굉장히 염려스러워서 특히 제가 여기 올 때도 에세이스트는 특히 남자분들이 많아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데 저분들이 보시면은
저 여자는 도대체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계속 읽어보면은 그런 뜻으로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혹 아실런지요? 사랑이 없다면 무관심도 미움도 없다는 것을요.